뭡니까? 하룻밤 보낸 후에 돈을 내놔라. 뭡니까 이거? 일단 등산, 산악 동호에서 만난 이 남성과 이제 하룻밤을 이제 숙박업소에서 함께 보낸 뒤에 그 해당 남성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을 했던 50대 여성에 관한 사건입니다. 이게 지난해 1월에 산악 동호에서 만난 남성과 이제 음주를 함께 하다가 숙박업소에서 하루 투숙을 하게 됐는데요. 이 여성, 이 피고인은 그 다음날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 그리고 이 동호회 이 사이트에 공개를 하겠다. 그리고 집을 찾아가 가족들에게 알리겠다. 이런 취지로 말하면서 이 남성을 협박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저렇게 협박을 2달 정도 했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오히려 남성을 고소까지 했다는 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이 1월 중순, 1월 하순쯤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협박을 시작을 했는데 돈 달라라는 거죠. 주변에 알리겠다면서 500만 원 받았고 그걸로 그치질 않고 이거 블로그 같은 거 찾아보니까 성범죄 최소한 1,500만 원 벌금 나온다. 그러니까 1,000만 원 줘라. 아니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내놔라. 이런 얘기를요. 한 달하고 한 열흘 정도 사이에 179번을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와, 이게 뭐 일상생활이 불가능했을 불가능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고요. 마지막에 2월 말에는요. 결국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했어요. 아, 네, 아마 이제 돈을 원하는 만큼 이제 피해 남성이 주질 않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뭐 함께 강제추행이라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 어떤 강제력이 수반이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어야 되는데 글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함께 숙박업소에 가서 이렇게 투숙을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 거 보면 이게 약간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조사를 해보면 또 정확한 내용이 나오겠지만요. 그러니까 오직 합리적인 의심에 드는 부분이 이런 목적으로 일부러 이런 시간을 가진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렇게 179번이나 협박 문자를 보내고 연락할 정도면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행동. 그러니까 저는 그럴 일부러 혹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 건 아닌지 혹은 예전에 이런 전력이 있었던 건 아닌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협박 더하기, 고소 더하기, 폭력 행사까지. 그렇습니다. 협박을 해도 안 통했고 고소를 했는데 남성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인의 주선으로 다음 달에 만났습니다. 한 그 장소에서 만나서 직접 당사자가. 예, 그렇습니다. 당사자끼리 만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한테 약속했잖아. 돈 주기로 약속했잖아. 그리고 나한테 지금 옷 벗겠다는 거 다 인정했었잖아. 그랬으면 돈 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남성이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폭행이 시작됐는데요. 물컵이었죠. 정확히는 보니까 막걸리 잔을 던졌습니다. 얼굴에 물을 끼얹고 그 다음에 막걸리 잔을 던지면서 폭행을 했습니다. 이거 저희가 예전에도 그런 거 보통 드라마에서 물 끼얹으면 그것도 폭행이다. 이렇게 다룬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엑스파일에서 또 했었죠. 그러니까요. 폭행으로. 예. 자, 변호사님 일단 여기까지만 좀 얘기를 딱 들어봐도 좀 이건 좀 이상합니다. 이거. 일단 범죄들이 명백하게 이 설명이 나왔죠. 처음에 공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500만 원 받아낸 것은 겁줘서 돈 뺏어는 거니까 공갈이고요. 1,000만 원 추가로 더 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못 받았죠. 못 받긴 못 받았으니까 공갈 미수가 되는 거고 좀 전에 설명 잘 하신 것처럼 물따기라고 하죠. 이른바 물을 뿌린 것도 폭행입니다. 물따기요? 예, 물따기. 물따귀? 예, 따귀. 물따기라고 그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예. 그거 폭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9차례나 문자 메시지로 계속해서 뭐 망신을 시키겠다, 주변에 알리겠다, 법정에 가서 얘기해라 이런 것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변호사님,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조금 의아한 것이 옷을 벗겼다고 인정하고 네가 돈 주기로 약속했잖아. 내놔 뭐 이랬던 거잖아요. 근데 일단 정황을 보면 그냥 서로 합의하에 일단 갔던 것 같은데 네. 그냥 이 남성이 그냥 이렇게 오히려 반격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말이에요. 일단 반격을 나중에는 한 거죠. 이 남성도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남성 입장에서는 어쨌든 부정행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실이 그러니까 성관계 사실 자체가 알려지는 것 자체가 주변에 알려지는 것 자체가 본인으로서는 두려웠겠죠. 그러니까 그걸 빌미로 해서 어찌 보면 협박을 시작을 한 거고요. 자, 이 여성이 혐의를 인정을 했을까요? 물론 이제 저희가 여기 스튜디오에 있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지는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하지만 여성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일단 이런 혐의 자체를 다 부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자신이 성범죄를 당했고 여기에 대해서 막 연락을 했지만 이 피해자, 이 남성이 연락을 무시하면서 회피하려고 했기 때문에 조금 과격한 표현을 사용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행동이 결국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 행위이기 때문에 무죄를 받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자, 그래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어땠습니까? 일단 재판부가 봤었을 때 계속해서 성범죄를 주장을 하지만 성범죄가 있었던 걸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 어떤 명백한 증거, 그 성범죄도 그냥 피해 사실 진술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다른 어떤 객관적 증거가 없었고 설령 가정을 하는 거죠. 설령 성범죄로 오해를 했더라도 이거 합의금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 치고는 너무 과하다라는 거죠. 합의금을 정말로 성범죄가 있었다고 하면 그냥 처음부터 수사기관에 가서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온전하게 법적으로 자기가 해결하는 게 맞지 119차례씩 한 것은 이건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